네, 안녕하세요, 2학년 여러분. 오늘은 두근두근 내 인생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 18쪽 펴주시면 됩니다. 네, 필기도구 준비하셨죠? 근데 18쪽 펴면서 왜 갑자기 앞으로 갔지 하는 친구들이 있을 텐데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우리 지금 현대문학 서사갈래 시대순으로 배우고 있죠. 일제강점기를 다뤘던 태평천하, 6.25를 배경으로 한 너와 나만의 시간, 그리고 급격한 산업화 시기였던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한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 그리고 최근의 작품을 공부해 볼 시간인데요. 오늘 선생님 모의고사 감독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국어 영역 문제 풀다 보니까 서유미 작가의 저건 사람도 아니다 나왔더라고요. 되게 최근 작품인데 2011년 정도에 나왔을 작품인데 안 그래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사는 주인공이 도움을 받고자 들여온 로봇에게조차 밀려나는 모습 통해서 현대인들의 위기감 드러내는 소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 일상의 문제를 그려내고 질문을 던지는 최근 현대 작품들이 교과서에 많이 실려서 여러분들이 문학 공부가 억지로 하는 옛날 이야기 공부가 아니라 지금 나의 삶을 돌아보고 또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인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배울 소설은 17살의 부모가 된 자식이 조로증, 일찍 늙어서 죽는 병입니다. 조로증에 걸려 17살이 되어 죽음을 준비하는 자식이 죽는 설정을 통해서 우리 앞에 너무 당연하게 놓여진 인생이 누군가에겐 당연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설정을 통해서 인생의 의미를 묻고 있는 그런 소설입니다. 일단 18쪽에 보면 여러분들, 이 작품은 조로증을 앓고 있는 17살의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소설이다. 인물의 처지 및 정서에 공감하며 작품을 감상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이 작품의 특별한 구조에 대해서 잠깐 필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거기 두근두근 내 인생 밑에 빈 공간이 있죠? 거기다 적어 볼게요. 두근두근 내 인생의 구조. 자, 이 작품은 선생님이 이 꺽쇠가루 좋아하다 보니까 지금 꺽쇠가루 안 써도 되는데 나왔습니다. 뭐 상관없습니다. 네. 자, 두근두근 내 인생의 구조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이 작품은 일단 부모가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영상 봤죠? 미라라고 하는 엄마와 아버지 대수 17살에 사고 칩니다. 네. 17살에 낳은 아들. 근데 이름은 아름입니다. 그리고 그 아름이 지금 이 작품의 화자죠. 1인칭 주인공 시점 화자. 아름은 또 17살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조로증에 걸려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삶 그리고 본인의 삶을 돌아보고 있는데요. 조로증에 걸려 모습은 80살의 모습입니다. 여기까지 잠깐 필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근두근 내 인생은 크게 두 축입니다. 미라와 대수가 17살의 아들을 낳고 근데 그 17살이 된 아들은 조로증에 걸려서 80살 노인의 모습을 하고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여기까지 적었으면 이렇게 해서 결국 이런 설정을 통해서 결국 작가가 의도한 바가 무엇이었나 이 작품을 통해서 청춘과 노년의 삶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보여주는 여기에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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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해서 4글자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작품을 통해서 이 삶의 의미를 물어보고 사람을 성장하게 하는 소설. 바로 성장 소설이죠.
두근두근 내 인생은 이렇게 17살의 아들을 낳은 부부, 젊은 부부죠. 이제 30대 초반에서 중반으로 넘어가는 이 부부와 17살이 되었지만 결국 조로증에 걸려 80살 노인의 모습으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아들을 통해서 청춘과 노년의 삶을 동시에 보여줍니다. 그래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성장 소설입니다. 잠깐 필기하세요. 다 아셨으면 김혜란 작가, 선생님보다 어리다고 선생님이 지난번에 얘기했었는데 1980년도에 태어났네요. 그래서 굉장히 문장이 흡입력이 있고 재미있습니다. 김혜란 작가 작품 중에 재미가 없는 건 거의 없는데요. 여기 나와 있는 달려라 아비 침이 보인다에 있는 소설집들 다 재미있고요. 이 중에서 선생님이 제일 강추하는 단편은 서른이라는 단편인데 나중에 한번 관심 있는 친구들, 두근두근 내 인생이 재밌었던 친구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나중에 한 학기 한 권 읽기 할 때 읽어볼 최근의 작품들을 모아둔 바깥은 여름이라는 작품집도 있는데요. 이것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서 주는 문학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큰 상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이상 문학상, 하나는 동인 문학상입니다. 작가 이상, 그 다음에 작가 김동인을 기려서 만든 이 상이 굉장히 큰 상이고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휩쓰는 게 쉽지 않은데 당대에 가장 글 잘 쓰고 문제의식이 뛰어난 작가들이 상을 받게 되는데 김혜란 작가는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벌써 이 두 작품을 다 받은 굉장히 뛰어난 작가입니다. 나중에 여기 나와 있는 달려라 아비부터 시작해서 한번 침이 고인다 바깥은 여름까지 한번 읽어보시는 거 강추합니다. 자, 여러분들 줄거리는 파악했을 테니까 넘어갈게요. 태권도 특기생이었던 아빠 대수와 당찬 성격의 미라가 결국 17살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사실 생각하면 안 되는 건데 만약 17살에 임신을 하게 된다면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요? 선생님은 사실 이거는 정말 상상하고 싶지도 않은 내용인데 그 내용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그 뒤로도 어머니는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긍정과 부정 사이를 오가며 어쩔 줄 몰랐다. 어린 나이에 임신을 했기 때문이죠. 자, 여기서 어머니는 바로 미라죠, 미라. 엄마 미라를 말하는 거고 17살에 아들 아름이를 임신하게 되죠. 이 작품은 아름이의 서술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여기 어머니는 미라고 지금 17세에 아름이를 임신해서 낳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쉽게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긍정과 부정 사이를 오가며 어쩔 줄 몰랐다. 너무 어린 나이에 임신을 했기 때문이죠. 시간은 계속 흐르고 축축하고 어두운 공간에서 엄마 뱃속에서 내 몸은 자꾸 자라났다. 참, 지금 읽는 부분은 이 아름이가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를 상상하면서 쓰는 내용입니다. 주위에서 쉴 새 없이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 소리가 귀가 아닌 온몸으로 들렸다. 그 소리를 귀가 아닌 온몸으로 들었다. 그리고 지하 벙커에서 모스보 해독에 열중하는 병사처럼 내 주위를 감싸는 그 떨림의 실체를 파악하려 했었다. 그 암호는 다음과 같았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두근두근. 결국 뭔가요, 이거? 어머니의 심장 소리죠. 쿵쿵 혹은 둥둥이라도 좋았다. 먼 북소리 같기도 하고 큰 발소리 같기도 한 무엇. 거대한 몸집을 가진 누군가가 나를 향해 성큼성큼 다가오는 듯한 울림이었다. 그때마다 나는 여진의 민감한 술록처럼. 자, 여진 무슨 뜻인가요? 왼쪽에 나와 있습니다. 큰 지진이 일어난 다음에 일어나는 작은 지진을 말하는데요. 여진은 굉장히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작게 떨리는데 술록은 그런 여진들을 잘 느끼나 봐요. 그래서 아주 작은 소리에도 민감한 술록처럼 도망칠 준비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부분 어떤 의미일까요?
내가 굉장히 지금 어떤 상태라는 건가요? 새로운 세상을 만나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상태, 아직은 세상에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두려움이 있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밑에 새로운 예, 선생님은 개인적으로 이 작가로서 대단하다고 생각 드는 게 이렇게 경험해보지 않은 일에 대해서 어떻게 느껴본 것처럼 이렇게 서술을 할 수 있는지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는 태어났기 때문에 뱃속에 있을 때 느낌을 기억하지 못하잖아요. 근데 작가는 태아가 뱃속에 있을 때 아직 세상에 나오기 전에 그 두려움을 이렇게 여진에 민감한 술록처럼 도망칠 준비를 했다라는 아주 탁월한 표현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럼 옆에 잠깐 질문도 답해 볼게요. 여기 아직 안 나와 있네. 좀 더 한 다음에 자, 하지만 동시에 춤추고 싶은 기분도 들었다. 왜냐하면 항상 두려움은 설렘을 동반하잖아요. 아직 세상에 나가는 게 두렵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춤추고 싶은 기분이 드는 이유는 바로 설렘 때문이죠. 새로운 만남에 관한 설렘 때문에. 멋진 표현입니다. 어머니의 신박과 내 것이 겹쳐 가끔은 음악처럼 들려왔던 것이다. 쿵짝짝 쿵짝짝 쿵쿵짝 쿵짝. 자, 왼쪽에 쿵짝짝이라는 표현에 담긴 의미에 대해서 말해보자 라고 했는데 여기 빈 공간이 밑에 없으니까 좀 여러분들은 위에다가 화살표 안 써도 됩니다. 위에다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어머니가 내는 신박 인 쿵, 그리고 내가 내는 심박 소리 짝이 겹쳐서 지금 음악처럼 들린다고 했죠. 결국 이 소리는 어떤 의미인가요? 이렇게 쿵짝 쿵짝 하고 있는 건 태아와 엄마가 뭐 하고 있다라는 거죠? 교감하고 있다라는 거. 태아와 엄마가 교감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 드러낸다라는 거 쓰지 맙시다. 태아와 엄마가 교감하고 있다. 서로 심장 소리로 교감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네, 실제로 대면 수업이라면 선생님이 이 부분에서 임신의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해줄 말이 많았을 텐데, 생략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볼게요. 쿵은 어머니의 것, 짝은 내 것이었다. 쿵은 센 소리, 짝은 여린 소리였다. 나는 긴 탯줄에 매달려 그 소리에 집중했다. 어머니의 심장은 오동통한 달처럼. 그때 여러분 지금 이거 우리 사실 첫 시간으로 돌아가서 만약에 교과서 순서대로 본다면 문학의 본질 단원에서 배우는 작품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 작품에서는 문학의 본질을, 문학 작품을 표현하기 위해서 작품에서 어떤 표현 방식이 쓰였는가를 이 작품을 통해서 공부하거든요. 그래서 시뿐만이 아니라 소설에서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잘 표현하기 위해서 다양한 표현 방식을 쓴다라는 걸 정리를 해야 됩니다. 자, 우리 1학년 때 표현 방식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 방식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그 중에서도 비유법에 지금 이 부분에는 어떤 비유가 쓰였나요? 어머니의 심장은 오동통한 달처럼 내 머리 위에 떠서 나무가 초록을 퍼뜨리듯 방울방울 사방에 비트를 퍼뜨렸다. 어머니의 심장이 마치 달처럼 머리 위에 떴고 나무가 초록 잎사귀를 퍼뜨리듯 비트를 퍼뜨렸대. 와, 표현 정말 뛰어납니다. 여기에 쓰인 수사법 뭔가요? 표현 방식 바로 맞아요. 직유법이죠. 뭐뭐인 듯, 뭐뭐처럼, 뭐뭐같이 해서 직접 비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 작품은 그래도 지금 직유법이 쓰였고, 결국 어머니의 심장 소리가 태아인 나의 주변을
감싸고 있다라는 거 이렇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뛰어난 표현이네요. 그것은 정보량의 최소 단위를 말하는 비트이기도 하고요. 작가라서 아주 언어 유희도 대단합니다. 가수들이 음악을 만들 때 쓰는 비트이기도 했다. 이 비트와 저 비트는 몸 곳곳에 중요한 메시지를 보내며 삐라처럼 흩날렸다. 일단 삐라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나요? 선생님은 어렸을 때 굉장히 자주 들었는데 전단지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서로 남과 북이 이념으로 나뉘어졌을 때 북쪽에서 남쪽 사람들한테 북쪽의 체제를 선전하기 위해서 전단지를 뿌렸는데 그걸 삐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선전이나 광고 또는 선동하는 글이 담긴 종인데 요즘 뭐 알림족지라는 말로 순화됐다고 하네요. 삐라를 하늘에서 뿌렸거든요. 그래서 바닥에 막 삐라가 떨어져서 그거 주워서 학교 갖다 주면 선생님한테 막 상 받고 그랬었습니다. 옛날 사람 라떼는. 예. 자, 이 비트가 삐라처럼 흩날렸다. 예, 이것도 역시 직유법입니다. 듣다 보니 뭔가 되어지고 싶은 게 누가 들어도 참으로 선동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는 리듬이었다. 명령어를 전달받은 세포들은 곧장 행동에 돌입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비트를 맞고 기관들이 움트며 기지개를 편 거였다. 간이 부풀고 콩팥이 여물며 우두고두 뼈가 돋아났다. 나는 무럭무럭 자랐다. 야, 이 성장 과정도 너무 멋지게 잘 설명을 하고 있죠. 자, 오른쪽에 나와 있는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볼게요. 어머니의 심장 소리를 비트라고 한 표현. 예. 어머니가 내는 소리를 비트라고 표현한 거 그냥 단순한 정보를 담고 있는 비트와 어머니가 음악에 쓰는 비트처럼 일정한 리듬의 메시지를 담아 나에게 전달하고 있다라는 거죠. 정리해서 한번 써볼게요. 너무 긴데 좀 짧게 써야 되는데 네, 좀 짧게 쓰겠습니다. 네, 어머니가 네, 생명의 메시지죠. 심장 소리를 보내면 난 그 소리를 듣고 알았어 엄마 잘할게 하면서 뱃속에서 쑥쑥 자라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넘어가 볼게요. 나는 무럭무럭 자랐다. 그리고 종종 내 꿈속에서 어머니가 꾸는 꿈과 만나 두서없는 대화를 했다. 와, 이 표현도 멋있네요. 사실 임신했을 때 뱃속에 아이가 자라는 거 신기하긴 했는데 예, 이렇게 태아도 꿈을 꾸고 엄마도 꿈을 꾸는데 예, 그 어머니가 꾸는 꿈과 만났다라는 이 표현이 상상력이 굉장히 기발한 것 같습니다. 엄마, 엄마, 그래. 나 자꾸 가슴이 떨려요. 가슴이 아프도록 뛰어요. 숨이 넘어갈 것 같은데 이러다 죽을 것만 같은데 도무지 멈출 수가 없어요. 자, 여기 왜 가슴이 떨리고 자꾸 도무지 멈출 수가 없을까요? 심장이 왜 이렇게 빨리 뛰는 걸까요? 예. 이제 태어날 때 임박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결국 이제 세상에 곧 나오기 직전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의미였어요? 아까도 얘기했죠. 새로운 세상에 대한 두려움과 설렘이죠. 여러분도 무엇인가를 전혀 모르는 미지의 세계에 도전할 때 굉장히 떨리고 두렵잖아요. 그리고 설레기도 하고. 자, 지금 태어나기 직전에 아름이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네요. 그러자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나요? 미라가 아가야, 네?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자꾸 가슴이 뛰어. 가슴이 저리도록 뛰는데 멈출 수가 없어. 예, 결국 이 부분은 또 뭘 말하는 걸까요? 17살이에요. 예, 미라도. 예,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만 두렵기만 한가요? 두려움과 또 한편으로는 새 생명을
만나는 일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설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태아 시절에 관한 나의 상상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안 적어도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중략 부분을 보면 부모님이 아름이를 낳아서 열심히 키우기는 하는데 부모가 생활 능력이 아직은 없죠. 대수가 별의별 거 다 합니다. 열심히 일하지만 그래도 좀 힘들어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생겨요. 능력 없지만 나의 부모는 내가 크는 거 보면서 아름이가 크는 거 보면서 행복해 하는데 그런데 한 5살인가 6살 정도 됐는데 이상한 징후가 발생해요. 바로 병원에 가보니까 빠른 속도로 신체 나이가 늙어가는 조로증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근데 이 치료하는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근데 우연히 나의 사연이 방송에 소개되는데 사실 요 사이에 좀 얘기가 있습니다. 미라를 좋아했던 어떤 남자가 있는데 그 남자가 방송국 PD가 돼요. 그 PD가 아름이의 사연을 그리고 자기의 첫사랑이었던 미라의 사연을 알고 그것을 방송에 소개하게 됩니다. 우연히 나의 사연이 방송에 소개되면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받게 돼요. 그래서 조로증에만 걸린 게 아니라 결국에는 조로증과 관련해서 동반하는 여러 병이 있는데 그 병을 투병중이라는 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는데 그 관심을 주는 여러 사람들이 막 악플 다는 사람도 있고 착한 사람 뭐 응원하는 사람 여러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우연히 서아라고 하는 소녀가 메일을 보내는데 왠지 가슴이 뜁니다. 나랑 나이가 똑같은 친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자친구 비록 조로증에 걸려서 지금 80대 노인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아름이의 마음은 17살 소년이잖아요. 그리고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이 서아라는 소녀에게 받은 메일이 아름이의 가슴을 뒤흔들게 됩니다. 그 다음 볼게요. 여러분들 여기 필기 좀 해야 되겠네요. 왼쪽에 두근두근 내 인생의 성장 소설로서의 의미 했는데 바로 아까 필기했으니까 그거 생략하도록 할게요. 결국 소년의 성장과 어른의 성장을 다 다룬다라는 의미로서 성장소설이라는 겁니다. 자, 나중에 여러분들 작품 정리 프린트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하고 반복되는 건 쓰지 않겠습니다. 자, 사실 이곳까지 굳이 산책을 나온 건 그에게 건넬 말을 궁리하기 위해서였다. 그 애가 바로 누구야? 서하죠. 서하. 메일을 받은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아직 답신을 보내지 않은 상태였다. 일단 회신을 해야겠다고 마음먹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고 쓴다 해도 뭐라 해야 하나 몰라서였다. 물론 답장을 쓰지 못한 근본적인 이유는 따로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 까닭을 잘 알고 있었다. 그건 내가 그 편지를 잘 쓰려 한다는 거였다. 여러분 이거 이해되죠? 별로 관심 없는 사람한테 뭘 할 때는 뭐 답장 보낼 때는 문자 같은 거 톡 답장할 때는 그냥 대충 써도 됩니다. 근데 내가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에게 잘 쓰려 할수록 좀 주저주저하게 되죠. 거기다가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너한테 관심 있다라는 게 너무 표가 나서도 안 되기 때문이죠. 왜 우리 그런 표현 쓰잖아요. 꾸안꾸, 꾸민 듯 안 꾸민 꾸밈 같은 거, 그런 마음. 그래서 여기 잘 쓰려 한다는 거였다. 이 부분에 서아에게 지금 잘 보이려고 하는 아름이의 마음이 드러납니다. 참고로 이거 두근두근 내 인생 읽어본 친구들이 있을 텐데 이 아름이가 친구가 없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굉장히 조숙합니다. 책을 많이 읽어서 굉장히 똑똑하고 부모가 철이 없는 대신에 굉장히 아름이가 똑똑한 그런 아이예요. 그래서 이 부분 읽어보면
하지만 표가 나선 안 돼. 나는 그에게 때이른 만족을 주고 싶지 않았다. 예. 너무 빨리 답을 해버리면은 또 너무 쉬워 보이잖아요. 예. 끄덕이고 안도한 뒤 자족해 돌아버리게 하고 싶지 않았다. 하지만 동시에 그 애가 바란 것 이상으로 그 애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예, 너무 쉽게 답이 오면 또 그냥 얜 이런 애구나 라고 해서 돌아서 버릴 텐데 그렇게 하진 않으면서 동시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은데? 라고 해서 그 애를 기쁘게 해주고 싶었다. 예, 여러분 이런 마음 이해되죠? 만족이 임계점을 넘으면 좋은 표현 나옵니다. 만족이 임계점을 넘으면 만족이 아니라 감탄이 되니까. 예. 왼쪽 볼게요. 임계점, 예. 물질의 구조와 성질이 다른 상태로 바뀔 때, 뭐, 온도와 압력인데, 보통 임계점이라는 건 어떤 한계를 넘어설 때, 뭐, 예를 들어서 나의 인내심의 한계는 여기까지야, 임계점은 여기까지야, 이런 표현 많이 쓰죠. 예, 그래서 어떤 한계를 넘을 때 보통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예, 만족이 임계점을 넘으면 만족이 아니라 감탄이 된다. 와. 만족이 어느 정도의 정도를 넘어서면 한계를 넘어서면 만족이 아니라 감탄이 된다라는 표현 역시 작가입니다. 멋진 표현이네요. 하는 순간의 탄성이 만들어내는 반향을 타고 그 반향이 일으키는 가을 물결을 타고 그 애가 내게 쓸려오길 바랐다. 오, 굉장히 내가 성숙하다라는 거 드러나죠? 나의 성숙한 사고 그리고 동시에 서아에 대한 관심이 드러납니다. 소설이라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리네요. 오늘 한 30분 안 넘기려고 했는데 조금 넘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그러나 지금까지 쓴 형편없는 메모들이 떠올랐다. 힘이 잔뜩 들어간 게 생각만 해도 얼굴이 화해지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내용들이었다. 관념적이고 현학적인 데다가 여러분 현학이란 단어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요. 이거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드러낼 학문할 때 학자입니다. 학문을 드러낸다. 자기가 학식이 있다라는 거 드러내는 것 좀 자랑하려고 드러내는 것이죠. 예. 아는 사람은 안 적어도 됩니다. 모르는 사람 적어둡니다. 현학이라는 거. 너 너무 현학적이야 라고 말한다는 건 너무 아는 거 티내는 거야 이런 뜻입니다. 현학적인 데다 도통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 없는 종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발견하고 보는 즉시 손살에 쳤던 글들을 내가 쓰고 있는 것이다. 손살에 치는 거 왜 그런 거야? 너무 부끄러워서 너무 손발이 오그러들 정도로 부끄러워서 근데 그런 글을 지금 내가 쓰고 있다. 그것도 문체가 제각각인 게 어느 것은 도도한 초등학생이 쓴 산문 같고 또 어떤 건 인문대 복학생이 쓴 잡문 같았다. 이건 뭐 공작도 아니고 수컷들 깃털 자랑하듯 구애하는 모양새라니. 네, 이거 참 뛰어난 표현인데요. 네. 네, 이 부분. 네. 결국 자기가 서아한테 막 잘 보이려고 썼긴 썼는데 막 쓰다 보니까 너무 일부는 유치하고 또 너무 일부는 잘난 척하는 것 일부는 어떤 현학적인 문체의 글이 됐다라는 거죠. 이거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잘 보이고 싶을 때 관심 있는 대상한테 아마 편지를 써본 사람은 알 텐데 센스 있고 별로 이렇게 난 너한테 그렇게 빠져있지는 않아 라는 내용으로 쓰고 싶은데 쓰다 보면 너무 쓸데없이 진지하고 막 유치해지는 그런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자꾸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가장 평범한 소년이 되어 가장 평범한 고민을 하고 있는 스스로가 낯설고 불편했다. 역시 연애를 글로 배워서 그런가? 당연하죠. 지금 졸업증에 걸려가지고 실제 연애를 해본 적이 없죠. 아름이는 실제 연애를 해본 적 그러니까 사실 이 부분 되게 가슴 아픈 부분이기도 해요. 졸업증에 걸려서 놀림만 당하고 실제 누군가와 사귀어본 적도 없고 연애해본 적이 없었던 아름이가 외로워서 읽었던 책들 거기서 연애를 배웠던 거죠. 근데 실제 누군가에게 답장을 하려고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을 앞둔 17살 소년이
막 가슴 설레하면서 누군가에게 답장을 쓰고 있는 이런 내용이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런 부분이죠. 예, 여기까지가 자신의 답장. 여러분들 안 써도 됩니다. 예, 마음에 들지 않는 납니다. 예, 그 다음 내용 좀 빨리 읽어보고 넘어가 볼게요. 예, 누군가 일본 애니메이션을 보고 일본어를 독학한 친구에게 네 말 속엔 노인과 야쿠자 여고생의 말투가 다 섞여 있다라고 촌평, 예, 짧게 평한 걸 듣고 깔깔댔는데 지금 내 모습이 딱 그거 같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떻다라는 거예요. 너무 성숙하고 한편으로는 너무 성숙하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힘이 들어갔으며 또 한편으로는 또 유치하다라는 거죠. 예, 그것은 다시 말해 내 안에 여러 욕망이 섞여 있다는 뜻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러지 않고 그걸 다 빼고 어떻게 나를 설명한단 말인가? 그래도 정말 괜찮단 말인가? 나처럼 괜찮은 아이가? 나는 수심에 잠겨 먼 곳을 바라봤다. 그리고 그 수심이 마음에 든 나머지 놓아주려 하지 않았다. 예. 왜 지금 수심에 잠겼나요? 예. 내가 현재 고민하는 것은 무엇인가? 예. 오늘 여기까지 할 건데 이서아에게 보낼 편지를 잘 쓰고 싶은데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고 있죠. 이서하, 예, 막 이름을 부르면서 첫사랑에 지금 빠진 거죠, 결국. 얼마나 한편으로는 얼마나 외로웠으면 실제 만나본 적도 없고 메일만 받았을 뿐인데 계속 그 여자가 그 소녀가 생각나는 거죠. 사물의 이름을 처음 배우듯 발음하는 세 글자였다. 이거 누군가를 좋아해 본 사람은 아마 경험해 본 적이 있을 텐데 하고 많은 그냥 평범한 이름인데도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의 이름은 마치 처음 듣는 소리처럼 낯설게 느껴지죠. 예. 그러자 한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소나무 가지에 얹혀있다 제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툭 떨어지는 눈덩이처럼 또 가슴에 조용한 기척이 일었다. 예, 여기 직유법 쓰였는데 이게 직유법이라고 쓰기에는 너무 이 표현이 멋있네요. 예, 가슴 속에 어떤 쿵 하는 그런 누군가가 내 마음 속에 들어왔을 때 그런 떨림을 이런 식으로 표현했네요. 네. 네,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 살펴볼게요. 고요라는 이름의 바람이 따로 있기는 한데 쩌렁쩌렁 정막이 울려 펴졌다. 여러분 이거 말이 되나요? 고요는 고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게 쩌렁쩌렁 정막이 울려 퍼졌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근데 이해가 되죠. 지금 조용해요. 근데 내 머릿속에는 오로지 서아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아라는 아이의 이름이 내 머릿속에 쩌렁쩌렁 울리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은 역설적 표현이다. 라고 봐야 되겠죠. 서아가 잔잔했던 내 삶에 엄청나게 큰 의미로 다가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바람의 13계급 중 영계급에 속한다는 고요라는 단어를 퍼부었다.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기척이 되어 세상에서 가장 멀리 가는 동그라미를 만들어냈다. 야, 멋진 표현. 신기한 일이었다. 영계급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줄 알았는데 영계급이 무엇인가 하고 있었다. 이제 막 글이 써지려고 하는 거예요. 일단 첫 문장을 써야 돼. 첫 문장을. 그런 뒤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두고 보자고. 나는 허공에다 대고 안녕이라는 말을 써보았다. 하지만 왠지 마음에 들지 않아 소매 끝으로 쓱쓱 지웠다. 잘 지내리라는 말도 반가워라는 말도 마찬가지였다. 한 소년의 80 먹은 폐와 심장, 지금 조로증에 걸려 있죠. 혈관을 타고 바깥으로 흘러나온 한숨이 대기를 흐렸다. 나는 김서린 창문에 대고 글씨를 쓰듯 뿌옇게 변한 찰나의 공기 속에 다시 그의 이름을 적어 넣었다. 그러자 하늘 위로 생뚱맞은 문장이 영화 자막처럼 돋아났다. 풍향계가 움직이기 시작. 어디선가 삐걱하고 낡은 풍판이 돌아가는 소리가 났다. 나는 머리 위로 지나가는 활자를 한자 한자 따라 읽었다. 쓸말이 떠오르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네. 여기 옆에 풍량계가 움직이기 시작 이 부분을 통해서 나의 심리가 어떤 상태인지 얘기해보자 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이겁니다. 이제 서아에게 쓸 말이 생각나 본격적으로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궁금하지 않나요, 여러분? 첫 답장을 어떻게 썼는지. 작품 소설 읽다 보면은 정말 어떻게 쓸까? 라고 되게 궁금해집니다. 근데 역시 작가는 작가예요. 굉장히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꾸안꾸, 굉장히 과하지도 않고 또 부족하지도 않게 되게 멋진 첫 답장을 보냅니다. 그 첫 답장이 궁금한 친구들은 나중에 소설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너무 시간 오래 했네요. 네, 그래 소설이라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